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숙.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전과 나름 이사장 이금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큰 기술적인 변화인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지와 또 이런 새로운 기술 변화에 창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창업 전략과 이런 기술의 흐름, 이 두 가지를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디지털 혁명이다, 스마트 소사이어티다, 또는 요새는 이제 언택이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용어와 같이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지금 뭐 줌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또 이 국내에서는 뭐 이제 진단 키트인 시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기업은 어떻게 탄생하고 또 이 탄생한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우선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술의 흐름에서 어떤 기업들이 탄생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은 엘빈 토플러 박사인데요. 이 엘빈 토플러 박사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웨이브라고 그랬죠. The wave of wealth, 부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가져오게 하는 뭐가 있다? 물결이 있다는 거죠. 이 물결의 주인공이 돼야 부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엘빈 토플러 박사가 주장한 거고, 이 엘빈 토플러 박사는 지금의 시대는 제1, 제2의 물결을 지나서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크게 네 가지의 물결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이렇게 네 개의 물결이 설명할 수 있죠. 자,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죠. 인류가 농사를 발명한 거죠. 이때 최고의 부의 원천은 토지입니다. 토지, 땅이죠. 그리고 1970년대부터, 1870년대부터, 1770년대부터 공업혁명이 나타나죠.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1770년에 만들면서 이제 이 공업혁명이 시작된, 이 공업혁명의 부의 원천은 공장이죠. 제조. 이 사람들이 부를 가져가게 돼요. 근데 이 공업혁명 시대의 공장 또는 제조업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결국은 점점 갈수록 뭐가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제약 조건이 생기면서 이 공장들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또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엘빈 토플러 박사는 정보와 지식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9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앞으로의 부는 정보와 지식의 이제 주인공이 부를 가져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다 이 1980년도 이후에 나온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1980년도 이후에
정보화 사회에서부터 지금 지식사회 또 AI 사회까지 어떤 기업들이 나타나고 어떤 기술들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가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죠. 3차 산업혁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는데 첫 번째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혁명인데 처음에 뭐가 나오죠? 컴퓨터가 나와요. 컴퓨터나 하드웨어 주인공은 누구냐? IBM,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휴레패카드, HP, 델 컴퓨터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이 나오죠. 대한민국에서는 삼성, 그 다음에 LG, 그리고 한때 굉장히 잘 만들었던 삼보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나오면서 정보화가 시작이 돼요. 이걸 대개 이제 1970년대 후반, 1980년 초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컴퓨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자, 이 컴퓨터에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오라클, 그 다음에 아도비, 그 다음에 셉 이런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컴퓨터하고 결합하면서 사무 생산성과 새로운 이제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컴퓨터에만 들어가던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뭐하고 결합을 하냐면 모든 하드웨어에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게 신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거, 그게 우리가 신제품이다 할 정도로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합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게 뭐예요? 자동차죠. 자율차. 우리가 요새는 이걸 모빌리티라고까지 얘기하죠. 자, 자동차에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율차의 단계별로 나오고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휘발유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100년 만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무슨 기아를 잘 만든다, 뭐 엔진을 잘 만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이 자율 자동차의 격을 높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이 소프트웨어가 약하죠. 이건 거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에서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는 약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가 강했냐? 통신이 강해요. 통신.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에는 초고속 통신망을 깔기 시작해요. 유선이죠. 유선의 초고속 통신망, 우리가 ADSL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고속 통신망이 깔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이버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WWW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새로운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 새로운 공간의 주인공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기업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인터넷 기업들이에요. 이게 본격적으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저도 삼성물산 다니다가 이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옥션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이제 지금도 이제 물론 뭐 저는 1년 만에 이베이에 매각이 됐지만 지금도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여기서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의 뭐 네이버, 다음, 인터파크, NC소프트, 안철수 연구소 수많은 기업들이 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기존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이 인터넷의 강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쇼핑몰 같은데 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도 인터넷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인터넷을 뭐라고 생각하냐? 카탈로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카탈로그 나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옥션이나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인터파크나 그다음에 지금 하고는 지마켓에 이런 데는 그게 카탈로그가 아니라 그거를 데이터로 보는 거죠. 이게 좀 차이가 나서 기존의 이런 제조업의 대기업들이 이쪽에서 거의 성공하기 어려웠다. 여기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유선으로 된 인터넷, 1998년부터 시작된 인터넷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무선이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바일 세상이 오는데, 모바일은 처음에는 1996년에 대한민국은 CDMA라고 그래서 주로 전화하고 뭐 그다음에 저 문자 위주의 CDMA 방식으로 있다가 2007년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대한민국은 2010년도에 갤럭시가 나오면서 여기서 수많은 이 갤럭시 또는 이 아이폰 안에 수많은 뭐가 들어가요? 앱이 들어가죠. 앱. 그래서 요거를 웹이라고 그러고 요걸 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요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1980년도 이후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 미국의 시가총액 5대 또는 10대 기업들은 거의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죠. 뭐 우리가 아마존, 뭐 구글,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앱이냐, 웹이냐, 소프트웨어냐, 뭐 컴퓨터는 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으니까 요 전체 요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요 세 개가 디지털 단어,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디지털 혁명 시대의 최고의 왕자는 누구냐? 최고의 왕자는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플랫폼. 다 플랫폼이에요. 옥션서부터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에어비앤비 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양쪽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코디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에어비앤비 그러면 방 하나도 없어도 세계 최고의 호텔이 되는 거고, 우버 그러면 자동차 한 대도 없어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되는 거죠. 제가 만든 옥션도 재고 하나도 없어도 2억 개의 물건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요 플랫폼 기업이 강점을 가지면서 요 시대를 주도하게 돼요. 특히 이제 이 모바일이 나오면서 여기서 금융인이 수많은 게 여기서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고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을 이게 진행이 되는데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나타나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는 게 많은데 이 우리가 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 AI. 우리가 이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텔리전스란 단어예요. 자, 인공지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인공지능. 자, 이 지능이란 인텔리전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여기서 우리가 지능이란 단어를 쓰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미 CIA 그러면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렇게 돼 있어요. CIA는 우리가 미 중앙정보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단어는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능력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걸 대개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단어, 대한민국의 정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데이터란 뜻이고 하나가 인포메이션이란 뜻이고 하나가 인텔리전스란 뜻.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자료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거. 이거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경험한 것. 또 하나는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이해하는 것. 요 두 개를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요 정도만 돼도 일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쟤는 이금용이는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어. 이러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디지털로 가면서 이 옛날에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돼? 점점 이용기간이 짧아져요. 이게. 그 다음에 옛날에는 머리가 좋고 이런 자료를 자기가 외우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모바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이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해요.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면 이 경험과 요 자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텔리전스 단 경우 뭐가 생기냐면 전략이 생겨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는 어떻게 하면 해결을 된다. 전략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겨요? 콘텐츠가 생기죠. 자기 나름대로. 뭐 창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겨요? 노하우가 생기죠. 노하우가.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겨요? 스토리가 생기죠.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요 콘텐츠고 노하우를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지적 재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콘텐츠는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특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적 재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소위 말하면 지식, 그게 정보와 지식 사이에서 정보는 요거고 지식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사이로 갈수록 지적 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요 인텔리전스인데 이게 왜 4차 산업혁명으로 별도로 분류하냐면 이제 기계가 아티피셜 게 기계거든요. 기계가 어떤 걸 가져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거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얘기한 컴퓨터는 계산을 정확히 해요. 제 아무리 복잡한 계산도 다 계산해줘요. 그 다음에 옛날에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갖고 내가 만들어 온 프로그램 그대로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토지대장, 주민등록대장이 틀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뭐 로봇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그대로 인간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나왔지만 이제의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간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분석해서 새로운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어떤 산업이 엄청 뜨겠어요? 데이터 산업이 뜨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이게 굉장한 직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AI로 넘어가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돼요? AI로 넘어가죠.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길래 지금 뭐 AI 시대다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하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약 4가지 기능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이 AI가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판단 기능이에요. 판단. 우리가 뭐 예측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환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위암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옛날에 어떠냐면 노련한 의사, 한 30년 동안 수없이 그걸 본 노련한 의사가 딱 보고 이거 위암이야 이렇게 판단해요. 한 5년 4년 된 사람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근데 AI는 이 위암 엑스레이를 수백만 장을 자기가 공부하고 학습을 해서 딱 판단해요. 저거 AI야. 요렇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근거, 요 근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머신러닝이다. 기계학습. 기계학습이란 단어,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뭐냐면 수많은 데이터를 주면은 그 기계가, 컴퓨터가 자기가 학습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프로그램은 인간이 짜주지만 자기가
계속 학습하면서 자기의 지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지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노련한 의사가 어떤 걸 판단해서 이게 뭐 위암이다 또는 폐암이다를 판단할 능력이 90%면 얘들은 뭘로 가는 거예요? 95%? 98%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의 예측은 뭐로 나오냐면 확률로 나타나요. 확률로.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금융권이에요. 금융권은 그 개인에 대한 데이터만 딱 주면은 어떻게 되냐. 아, 이건 대출한도 얼마다, 얼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3개월만 쓴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얘는 한도 줄여야 된다, 안 돼. 이걸 다 얘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앞으로 이것이 고도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 기능이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비서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사람이 전화 받아서 사람이 오고 하던 걸 이제 AI가 다 하는데 대표적인 게 콜센터죠. 콜센터가 그동안 뭐 엄청난 전화 받아서 뭐 내 고객님, 근데 그거를 다 학습을 해서 이제 AI가 챗봇 같은 걸로 AI가 해요. 전화 오면 아 그거요.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무슨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상품에 관한 설명을 녹음해 갖고 그걸 틀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기계가 다 그 상황을 다 대처해 가면서 얘기를 해요. 미국의 유명한 조지아 텍이라고 있는데 이 조지아 텍에 AI 과정이 있어요. AI 과정이 있는데 그 AI 과정을 전 세계에서 듣거든요. 전 세계에서 듣는데 조교가 7명 있어요. 조교가 7명. 근데 한 조교에 70%그 조교한테 다 몰려. 그 조사해 봤더니 그 조교가 인공지능이야. 얘는 잠도 안 자고 얘는 어느 때든 다 할 수 있는 이 예를 들면 비서 기능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맞춤 기능이에요. 자, 이 맞춤 기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AI가 내 상태, 내가 누군지 나를 이제 점점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주 간단한 예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토익하는 회사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토익을 이제 교육시키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한 500문제를 먼저 풀어요. 그 500문제 딱 풀면 그 회사가 이 사람이 토익이 지금 한 750점 정도 될 거다. 그렇게 확인을 해요, 이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750점 정도 되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문제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 사람이 안 가. 얘는 750이야. 750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거, 그거는 시간 낭비야. 그건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사람을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스티치 픽스 같은 거, 뭐 옷을 보내잖아요. 5개를 보내서 이제 하나라도 사면 나머지 4개는 그냥 다 배송해서 배송비도 반송비도 안 받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많이 사는 게 뭔지 위주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5개를 보는데 4개를 반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티치 픽스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를 싫어하는구나. 그게 인공지능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수많은 옷이 이제 팔라고 오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걸 골라서 5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고르는 것보다 그 고르는 게 더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맞춤 기능,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걸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다 또는 AI 팩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스마트 팩토리는 데이터끼리 이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물건을 쫙 만들잖아요. 만들면 우선 AI가 뭐냐면 분량을 잡아내요. 분량을. 카메라가 딱 보고 분량을 딱 찾아내. 요건 분량이야. 요건 분량이야. 카메라가 분류해서 잡아내요. 그래서 물건이 생산이 한 90% 정도 되면 데이터가 뭘 신호를 오냐? 지게차에다 신호를 해요. 그럼 지게차가
어떻게 돼? 일로 쭉 오면서 이제 생산된 물건을 거기다가 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공장 안에 IoT 데이터와 데이터가 이동하면서 이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AI 팩토리다 또는 인더스트리 4.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 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뭐가 있냐? 고객 카스토머가 있는 거예요. 카스토머가 주문을 하면 여기로 와서 주문을 와서 여기서 생산을 해갖고 카스토머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AI 팩토리고, 요게 카스토머가 주문한 기록, 그게 이제 남아있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신발한다, 신발 문순이 이런 거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색깔만 얘기하면 그대로 주문이 되면서 다시 주문 생산으로 넘어오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AI 팩토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재고를 안 가져가려고 그런 거예요. 재고를 안 가져가고 주문 오면 그때 만들겠다. 그 재고를 안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저렴하고 어떻게 돼요? 자본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앱에서는 뭐가 나와요? 5G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클라우드가 나오죠. 클라우드의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SaaS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수많은 생태계가 서로 계속 나오면서 서로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해가면서 세상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업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새로운 기업은 어디서 출현하는가, 요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 기업의 출현이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이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영입니다. 지금서부터는 이제 제 주 전공 과목인 어떻게 창업,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7년도에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1999년까지 삼성에 있었고요. 삼성에 있는 동안은 홈플러스라고 하는 할인점을 제가 만들어서 론칭을 했고, 그리고 삼성몰이라고 하는 인터넷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 갖고 론칭을 했어요. 이때 삼성에서 제가 쇼핑몰을 할 때 삼성 SDS에서 사내 벤처로 하던 회사가 네이버라는 회사예요. 네이버. 그래서 저는 99년 9월 1일 날 그만두고 나와서 옥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혜진 사장하고 이제 멤버들은 6월 1일 날 나와서 지금의 이제 네이버가 된 거죠. 그래서 99년도부터 이제 인터넷 사업 벤처를 시작해서 옥션을 이베이에 매각하고, 이니시스라고 하는 결제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이제 쭉 와갖고 지금까지 이제 벤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22년, 벤처기업에서 21년, 43년 정도 됐어요. 뭐 대기업에 있을 땐 사원에서 임원이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벤처는 어려워요. 벤처, 이건 뭐 잘 되면은 벤츠 타고 안 되면 벤치로 간다. 그래서 이제 벤치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벤치로 갈 수 있느냐? 물론 사업은요 정석이 없어요. 사업이야말로 성공의 정석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저보고 지금 뭐 거의 시가총액 7천억 하는 이니시스와 거의 시가총액 4, 5조 하는 옥션을 지금 만들어라, 불가능한 거죠. 사업은 정석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떤 일도 정석은 없지만 패턴은 있다는 거예요. 패턴. 그 패턴을 잘 이해하면 이제 훨씬 실패를 줄이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사업의 실패를 줄이는 하나의 패턴을 어떻게 익힐 것이냐,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사업은 어렵다, 사업은 성공 확률이 뭐 5%에서 6%밖에 안 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들이 자식들 사업한다 그러면 뭐 막 난리가 나고, 막 공무원 오지 왜 사업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성하고는 구성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골프를 칩니다만은 골프가 어렵잖아요. 뭐 골프야말로 그 전에 그 전주에서 우승한 사람이 그 다음 주 우승하기 제일 어려운 운동이 골프라고 그러죠. 골프가 왜 그러냐? 이게 다양해요. 구성 요소가 드라이버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언 있죠. 숏게임 있죠. 퍼팅 있죠. 그 다음에 트러블샷 있죠.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심리적인 것까지 있죠. 그래서 채를 뭐 14개 쓰고 그 다음에 캐디도 붙여주고 이제 그래서 골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도요 구성 요소가 크게 보면 4가지예요.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멤버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고객이 있어야 되죠. 최근에는 이 고객 쪽에 뭐가 들어가요? 수익 모델이 들어가요. 아무리 물건이 많이 팔려도 수익 모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돈도 있고 제품도 있고 고객 다 있는데 멤버들끼리 싸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멤버하고 자본하고 제품은 다 있는데 도대체 팔리지가 않는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막 대기업 있는 고객도 있고 자본도 있고 멤버가 있는데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개의 쇠사슬이 엮여 있는데 제일 얇은 쪽, 제일 약한 쪽, 그게 내 실력이란 말이에요. 내 실력. 우리가 이 4개를 이거를 다 구성해서 그거를 하려니까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단번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크게 4개지만 이 중에서 거의 70%를 차지하는 건 뭐냐?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70%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사람이에요. 제 지금 23년,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벤처기업 뭐냐?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비즈니스 모델은요 계속 바뀌기 피보트 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CEO하고 그 다음에 멤버, 동지들이라고 그러죠.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CEO하고 멤버.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IR이나 이런데 이제 뭐 심사위원이나 뭐 심사위원장 뭐 초대를 많이 받는데 저는 거의 안 가요. 저는 제가 KBS 옛날에 천지창조 프로젝트라고 해서 큰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웬만한 데는 안 가요. 왜냐하면 5분 10분 사이에 그 CEO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분 10분 사이에 피칭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데 결국 성공이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어려울 때 견디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그 견딜 만한 능력이 있는 건지 그걸 5분 10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도 물론 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좀 약간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가는데 이 CEO가 이제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죠. CEO가 50%. 과연 이 사람이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어떤 동기로 사업을 하는지, 왜 그 사업을 시작을 하는지, 이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근데 크게 나누면 3가지는 안 돼요. 이 CEO가 예술가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형이 있고 3가지 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인데 이 CEO를 만나잖아요. 예술가형이 있어요. 예술가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조건 자기께 최고라니까. 자기께 최고. 여러분 예술가들은요 절대로 청중이나 관객이나 고객을 의식하고 일을 안 합니다. 고우가 500점 그렸지만 생전에 팔린 건 한 점밖에 없어. 그게 죽고 나서 그냥 지금 막 고우고 그러지 있을 때는 그거 자기 동생 태우가 한 점 파는 거밖에 없어요. 예술가는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근데 만나보잖아요. 그 기술 하나 갖고 그냥 계속 왜 이거 몰라주나, 이게 기가 막힌데 왜 몰라주나, 완전 외골수야. 외골수. 그 사람들은 사업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술가에.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이 어렵냐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면 F100에서 C10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자, F100이라는 건, 이 F는 뭐냐? 파운더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옥션을 한다, 홈플러스를 한다, 또는 뭐 인스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제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약간의 의논은 하겠지만 내 머리가 100이란 말이야. 내 머리에서 가지는 게 100이란 말이야. 근데 내 머리에 있는 게 점점 바뀌어서 뭐냐? 고객의 100으로 넘어가야 돼. 고객의. 사업은 세상 없는 경우도 고객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은 아무리 뭐 세상 없고 뭐 해도 고객이 이거 괜찮아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곰이 들어가잖아요. 곰이 쑥하고 마늘하고 갖고 들어가잖아요. 100일 동안 견뎌갖고 사람이 돼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라, 들어갈 때는 곰이지만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라. 들어갈 때는 이 설립자의 아이디어 100으로 나오지만 나올 때는 고객으로 100으로 가야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술가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서 일로 디보트, 전환, 이게 느려. 이게 계속 이쪽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가는 거 느리는데 계속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져요? 자본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거의, 그래서 우리가 딱 만나면 고객에 대해서 얘기가 50% 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만나도 돼요. 근데 기술에 대해서 얘기가 50% 넘죠? 만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술가형이다, 이렇게 예술가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 몰라,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예술가는 작품이 남으니까 뭐 죽고 나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라는 건 망하고 나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글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기술자형, 요것도 중요한데, 이 기술자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뭘 보잖아. 그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 내가 개발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막 이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약점은 뭐냐면 끝까지 못해. 끝까지. 하다가 중간에 조금 약간 어렵잖아? 그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 하잖아? 또 다른 게 나와. 막 주머니 속에 막 아이디어가 수십 개야, 이게. 머릿속에서는 벌써 재벌이 돼 있는데 실제로 실현되는 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기술자형인데, 이분들은 창업을 하는데 참여하는 건 좋지만 절대로 자기 돈 내고 해가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지분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CEO가 돼서 하는 거, 그거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 왜? 끝까지 고객을 내 거로 만드는 그걸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고, 하다 보면 요거면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제 성공은 다 고객 위주의 이제 카스터마이즈 된 이분들 위주인데, 요 고객 위주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CEO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어려운 게 와도 이제 도전하고, 그 다음에 버티고, 그 다음에 남과 다른 거를 하고자 하고, 결국은 세상을 바꾸자고 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근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동지가 있어야 돼. 사업은요,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하고는 약간 달라요. 장사는 일정한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여름 장사, 겨울 장사 안 되면 접으면 돼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 특히 기업은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은 만들었다 또 접었다가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장사하고 기업의 차이는 지속성이고, 대개 일반적인 기업과 스타트업과는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스타트업이라는 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다, 마켓컬리다, 토스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건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반드시 멤버가 있어야 되죠. 1인 기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1인 기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멤버를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랑 같이 정말 이 일주일에 100시간씩 2, 3년 거의 뭐 라면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 멤버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사업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론이 많은데 현재까지 나온 이론 중에서 이 멤버로 가장 성공하는 구미, 그게 그룹, 그거는 회사 동료. 회사 동료.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다니다 내가 나갈 때 같이 나온 애들. 또 회사의 사내 벤처로 하다가 같이 나온 사람들. 이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이미 회사에서 위계 질서고, 그 다음에 역할이 다 정해져 있어. 쟤는 디자이너네, 쟤는 경리였네, 쟤는 부장. 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 와도 큰 갈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멤버를 모으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역할이거든요. 역할. 너는 와서 초창기니까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 역할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이게 역할이 겹치면 그 의견이 충돌해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기술, 너는 마케팅, 나는 관리. 그 역할이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넘어져야 돼. 제일 좋은 거는 회사 동료.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MBA 동료들. MBA라는 거 미국은 회사에 다니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MBA 동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게 부부. 부부도 이제 많이 성공하죠. 부부는 뭐 워낙 뭐 둘이 같이 있으니까 대개 이제 남편이 영업, 뭐 부인이 관리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뭐 이제 남자가 약간 뭐 저기 하면 부인이 영업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 성공하고 나서가 문제. 성공하고 나서 거의 다 70%가 이혼해. 이거는. 그게 문제야. 이게. 또 그냥 거의 뭐 지금 보면은 뭐, 하여튼 그게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뭐 성공하는 게 많이 높고, 현재까지 이론으로 나타난 바는 이제 친구나 또는 친척은 개입시키지 않는 게 좋다. 이제 이게 현재까지 나타난 일인데, 물론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일을 할 때 부족할 때 자르질 못해.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친척이나 뭐 형제니까 야 너 그만둬 이 얘기를 못해. 그게.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잘 될 때 어떤 파트를 뭐 동생이나 누가 맡아주는 거는 괜찮지만 초기 단계는 능력 위주로, 역할 위주로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CEO의 역할인데, 이게 거의 50% 내지 7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CEO는 자, 가면 갈수록 누가 돼? 곰에서 뭐가 돼야 된다?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해야지. 1개월 전, 2개월 전에 얘기 그대로 반복하는 그러한 CEO는 희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업의 4가지 구성 요소인 멤버와 자본과 제품과 고객인데, 이거를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에 구성되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제가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업을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걸 이제 우리가 플랜 A다, 플랜 B다, 플랜 C, 그다음에 플랜 D.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까도 첫 시간에 전체의 물결이 4개, 제4의 물결이 있다는데, 제4의 물결은 설명을 못했죠. 그건 창조와 상상력의 물결인데, 그건 시간이 없고 설명을 못했는데, 간단히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숫자가 나올 때 제일 그 숫자의 중심을 둬야 되는 숫자가 4예요. 4.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숫자 계산이 될 때는 항상 4를 중심에 두세요. 4를. 이게. 왜냐하면 이 4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질서 잡힌 숫자예요. 이 4가.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혈액형도 4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가 넘어가잖아요.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사지선다형보다 오지선다형이 더 정확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오지선다형이 되잖아요. 헷갈려서 정확한 판단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다 대통령이 임기며 이런 거 다 사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골프도 몇 명이 쳐요? 4명이 치는 거예요. 그때야 가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질서가 돼. 3명이 치죠? 한 명은 반드시 왕따 당해요. 그거는 왕따 당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옛날 부모님이 항상 뭐 친구들 놀러 갈 때 3명이 가지 마라. 항상 4명이 가라.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기승전결 이렇게 돼 있죠. 이 4개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 우리 스와트 분석도 이렇게 4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집약돼 있고 분석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4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플랜 A라고 그러는 건 사업의 기획 단계죠. 자,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자, 사업을 플랜을 짭니다. 그 다음에 뭐야? 특허가 있어요. 특허가 있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업은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러면 그 지속성이면 거기에 자본과 돈과 시간과 또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다 들어가는데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게 분명하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이 미션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서 문제가 되냐? 어려울 때 견디기가 어려워. 그게 예를 들면 뭐 저도 무역경제신문을 만들어갖고 지금 이제 잠깐한 지 뭐 1년 정도 됩니다만은 내 친구들, 야, 너 나이가 70대인데 그거 왜 만들었냐? 아니, 대한민국의 수출이 5,800억, 6천억에 가까이 되고 수많은 수출업체가 있는데 그걸 대변하는 온라인 신문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저는 종합상사에 있었고 옥션도 했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리고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전자상거래, 아마존이다, 뭐 쇼피다, 뭐 라쿠텐이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없어, 플랫폼이. 이게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그건 나중 문제, 돈은 많네. 그러니까 이 미션이 분명해야 돼.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되게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 고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 기술의 발달, 예를 들면 VR이다, AR이다, 또는 뭐 스마트폰이다, 이 기술의 발달하면서 고객이 새로운 경험, 예를 들면 옥션처럼 이런 오프라인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싸게 사는 새로운 경험을 내가 고객들한테 해주겠다. 이 동기가 굉장히 커요. 이게. 근데 이거는 되게 어느 베이스가 많으냐면 기술 베이스가 좀 많아요. 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 물론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이라는 것건 나중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사업의 동기가 사람들이 느끼는 페인, 불편함, 이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해. 어떨 땐 자기가 느낄 때도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게 우버 같은 거죠. 이 사람이 회계사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회계사 대회를 열었어. 수백 명이 내려와서 택시를 잡는데 자기가 언제 잡을지 택시 하나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우리 왜 옛날에 강남에 크리스마스 때 있잖아요. 집에는 가야 되는데 택시 하나 오면은 수십 명이 와갖고,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예약 시스템인 우버를 만들고, 그 기존 택시 갖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세력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아기를 키웠어. 아기를 키웠는데 밤에 애가 울면은 어떻게 돼? 애한테 분유를 타줘야 돼. 일어나서 막 물 끓이고 분유 타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이거를 좀 어떻게 편리하게 해서 애 울면은 기존에 있던 분유를 금방 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다양한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기 있는 토스 같은 경우, 송금 오는데 뭐 이렇게 집어넣을 게 많고 저기 올 게 많냐. 그냥 전화번호하고 이메일만 알면 된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토스 같은 거, 마켓컬리 간단한 거죠. 내가 맞벌이 부부야.
근데 오늘 회의가 있었어. 그 밤 10시에 들어왔어. 10시에 들어와서 내일 아침 뭘 살라고 그랬더니 문은 다 닫았어. 그 내일 아침 어떻게 먹냐 이거야. 우리가 마켓컬리가 11시까지만 주문하면 아침 7시까지 갖다 주겠다. 이게 마켓컬리 아니야. 그러니까 고객한테 새로운 경험을 하겠다는 거와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예요? 고객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가치를 준다는 거죠.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이 사업을 견딜 수 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약간 그 사업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의 뭐가 있어야 되냐? 좀 이타심이 있어야 돼. 약간.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가 좀 있는 사람. 이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 상호작용이거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상호작용이잖아. 상호작용.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타심이 있어야지. 굉장히 셀피시한 사람,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겠다는 사람은 이 사업가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이제 플랜을 짜고 특허를 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기술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약간의 동지를 규합해서 이제 그다음에 플랜 B 2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 플랜 B는 요 사업 내가 처음에 한 거를 요거를 어떻게 돼요? 이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계속 사업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과연 이걸로 성공할까? 안 할까? 타당성을 조사하는 단계예요. 이거를 좀 제가 만든 말인데 이 타당성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객관화예요. 객관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F100에서 C100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업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를 객관화해야 돼. 자꾸 이 주관이 오래 남으면 이쪽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객관적으로 나는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어떤가 이거를 이쪽에 테스트해 줘야 돼.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매일 한 명씩 30명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야 이거 어떠냐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라. 근데 물어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거짓말한대. 다 좋다고 얘기한대. 왜? 뭐 예를 들면 나한테도 누가 와서 야 금영아 이거 어떻게 내가 하려는데 괜찮냐? 그러면 그래 야 뭐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잘 되면 뭐 저녁이나 한번 살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냐 나쁘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어드바이스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야 네가 볼 때 좀 조언해 줄 게 없냐?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이거 비슷한가 이거보다 더 싼 거 같은데 너 그거 한번 조사해 봤냐?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걸 어드바이스를 구하러 온 거니까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거 결정이 됐고 어드바이스 그때는 사람들이 진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0명은 만나봐라.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수백 명 얘기했는데 30명 맞는 사람은 없어. 그냥 회장님 이거요. 이거 나오기만 하면 끝납니다. 다 사람 그렇게 하지. 그거를 미리 만나갖고 다 테스트하고 왜냐면 야 이거 좀 나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객관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한 몇 가지인데 우선 이 타당성을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의 규모예요. 규모. 도대체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틈새 시장이냐 메인 시장이냐 여러 가지 그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업으로서의 생존이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와서 이 투자를 받겠다고 해요. 투자. 회장님 저도 투자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게 어느 때 일어나냐면요. 투자라는 게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서 거점을 잡았어. 이제 예를 들면 10대다.
또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 근데 이게 그 거점에서만 그대로 있으면 투자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우리는 중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중원. 이게 어디로 넘어야 되냐? 메인으로 넘어야 돼. 메인으로 넘어야 돼. 메인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메인의 중심이 될 기미가 보이면 투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 그게 확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거점에서만 있는 거, 그거는 투자받기, 그거는 뭐 이익 좀 나는 은행에서 빌리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 규모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이게 2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사례를 들면, 제가 이제 옥션을 했는데, 옥션이 처음에는 중고 물건만 했어요. 중고. 왜냐하면 옥션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경매거든요. 신제품은 뭐 경매하냐 이거야, 이게. 근데 중고는 가격이 없잖아. 내가 쓴 거니까. 그러니까 중고는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야. 그 중고만 했어. 그 내가 볼 때 이거 중고만 해갖고는 시장이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 중고만 해서 뭐 몇십 명이 어떻게 먹고 살아. 물론 뭐 지금은 이제 당근나라도 있고 뭐 중고나라도 있고 당근마켓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하는 20년 전에만 해도 그거 뭐 모바일이 아니라 저기로 데스크탑으로 올 때인데. 그래서 중고만 해갖고는 안 된다. 신제품도 해야 된다. 그게 오늘날의 옥션이 된 거예요. 그걸 만약에 중고만 했다, 그러면 지금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모를 보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피보트라고 그래요. 피보트. 방향전환을 하는 거예요. 방향전환이 2단계 일어나는 거예요. 2단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자, 내가 해녀야, 해녀. 해녀라 이제 딱 보니까 저기 미역하고 다시마가 있어. 그걸 따라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전복이 있어, 전복이. 그러면 전복을 따야 되겠어? 미역 다시마를 당연히 전복을 따야 되지.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시장 조사하고 사람을 만나는 동안,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피보트다 이렇게 돼. 이 피보트를 어떻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난 게, 이 플랜 A에서 플랜 B로, 플랜 A가 그대로 플랜 B로 갈 확률은 몇 프로냐? 25%밖에 안 돼. 25%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밤에 쓴 연애 편지다,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유치한 거를, 이런 경우다, 이렇게. 그래서 이 피보트, 그러니까 이 피보트가 일어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CEO가 어떻게 돼요? 유연해야 되지. 유연해야 되지. 근데 막 예술가형, 기술자형은 이 피보트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어떻게 돼? 야, 이거 좋은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려워져 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사업을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어떤 시간. 오늘 강연에서 제일 중요한 강연이요, 이게. 그러니까 후배 기업가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벌써 뭐 20년 넘게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성공이라는 게 이제 뭐 시가총액이 얼마냐, 뭐냐, 얼마냐,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오지만, 이 사업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의 기쁨, 사업의 본질은 뭐냐면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 성장이에요, 성장. 이게 사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도 뭐 사업을 이제 오래 했지만,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자,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제가 전공이 법과대학인데요. 난 변호사 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나는 판사, 검사 추호도 없어요. 최고, 하늘 아래 최고의 직업은 뭐예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업가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많아요. 행복이. 왜냐하면 해겔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왜 사느냐? 인정투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서,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그게.
특히 남자들은 뭐 인정이요. 직장에서 이거 안 되면 죽은 거야. 그래서 가끔 왜 우리 사회면에서 칼로 찌르고 오는 게 뭐냐? 너 나 무시해? 여기서 나온 거야. 근데 이 기업만큼 뭐 인정이 절실한 게 없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고객한테 인정. 고객한테. 그때 고객이 인정해 줄 때 그 즐거움이라는 거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야, 제가 홈플러스라고 한 할인점을 대구에 1호점을 97년 9월 4일 날 냈는데 너무너무나 사람이 문을 4번 닫았어요. 문을 4번. 그러니 그 안에서만 밀려오는 고객을 보면서 야, 성공했구나. 몇 개월 동안 이 더운 대구에서 했는데 성공했구나. 그거는 뭐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정. 그 애플의 이제 스티브 잡스가 쓴 글을 보면 자기가 사업할 때 어려울 때 있으면 제일 즐거울 때가 어떤 때냐. 신제품이 나오잖아. 뭐 아이팟이나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먼저 보는 게 고객 후기래. 고객평. 근데 그걸 보기가 겁이 난대. 이게 어떻게 왔나. 그래서 있잖아. 이렇게 드래그 하면 곡이 이제 나오잖아. 뭐, 그거 한 줄 볼 때 고객이 야, 좋은 병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예, 저기가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지, 이 고객 인정받아야 돼. 이게 사업가는 인정. 그 다음에 사업가는 뭐냐. 이 톨스토이가 이제 수많은 책을 썼는데, 톨스토이의 행복론의 요체는 뭐냐.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성장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 뭐, 제 딸은 아직 애가 없지만 결혼했는데, 전부 다 핸드폰에 애들,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다 그 사진 갖고 다녀요. 야, 금영아, 얘 100일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제일 큰 즐거움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내가 사업으로 오면은 돈을 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기르는 거라는 거예요. 기르는 거. 그러니까 그 기를 때 처음에는 2명이 오건 창고에서 오건 오피스텔 요만한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 거기서 점점 커가는 거, 그게 사업의 핵심이고 그게 기쁨이래. 그러면 사람이 뭘 안 하게 되냐? 조바심을 안 하게 돼. 인생에서 제일 가까이 오면 안 되는 단어가 조바심이거든. 기르게 생각해. 그러니까 흔히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1 플러스 N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N이 이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최종적인 목표. 근데 자꾸만 이 N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회장님, 한 20만 명만 다운로드 되면은 뭐 20만 명 어떻게 다운로드 시키냐? 이게 중요한데 이 N 그거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돈이 얼마 들고 그거는 사업에서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사업은 기르는 거예요.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어요.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꾸만 사업을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 프로젝트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뭐가 나요? 조바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림팀이 안 돼도 자꾸만 이걸 하려고 그래. 결과를 빨리 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사업은 아니다. 그걸 여기서 이때 결심해야 된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요, 사무실 넓혀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사옥을 갖고,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그 기쁨은요, 그거는 다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가가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지만 이런 자기 행복론, 그 행복론이 어디에서? 고객에서 인정받는 거, 어디에서? 회사가 성장하는 거, 이런 데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기르는 거니까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게 시작해야 되죠. 사업은 작게. 사업은요,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다. 근데 사업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 초기 사업은 어떻게 돼? 2천만 원짜리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냐? 2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는 거. 그게 사업가의 능력이에요. 그럼 2천만 원 다 안 되잖아? 8천만 원이 있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실패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잖아. 아,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3천만 원짜리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결심한 건 사업은 작게 시작하고 설사 그 사업에 데미지가 나고
그 사업이 중단이 되더라도 나한테 큰 타격은 없다.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지. 뭐 돈을 끌여서 프로젝트에서 이거 되면은 뭐 어디 저 옛날에 무슨 뭐 마도로스처럼 뭐 항구에 고기 왕창 잡아오면 성공하고 들 잡아오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쌓아가. 왜냐하면 이 사업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단번에 성공이 어려워. 왜냐하면 상호작용이거든. 상호. 나는 괜찮은데 고객은 좋아하는데 내가 완성도가 떨어지니 이게 안 돼. 그래서 2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남의 돈으로 오면 안 되고 자기 돈 또는 투자자, 그 주주들끼리, 그 멤버들끼리의 창업 동지의 돈 갖고 먼저 해보자.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 피보트, 빨리 접자. 요게 이제 플랜 B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자. 그 여기서 이제 좋아. 자, 이거 타당성도 괜찮고 멤버도 괜찮고 약간의 자금도 있어. 그럼 내가 해볼게. 그럼 이제 뭘로 가는 거야? 플랜 C로 가는 거야. 이건 이제 본격적인 생산으로 들어간 거야.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내 회사의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몇 가지 넘어가야 될 산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제 경험으로 보면 아무리 뭐 해도 제품의 완성도가요. 제품의 완성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어떻게 된다? 더 걸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품의 완성도가 더 걸린다는 거예요. 더 걸린다는 거예요. 자, 제품의 완성도가 더 걸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제품의 완성도가 더 걸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본이 어떻게 돼요? 자본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완성도가 돼야 빨리 시장에 나와서 자본이 회수가 되는데 시장에 내놓을 만한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 이렇게 돼. 100%.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저 파이로트 생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모캅 샘플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성공한 게 이 매스 단계 오잖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매스 단계. 그렇게 뭐 파이로트니 뭐 작게건 되는데 이게 매스 단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게. 그러니까 이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항상 뭐 하느냐? 돈이 필요해. 자본이.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거 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엔젤 투자자나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찾게 되죠. 오늘 뭐 자본에 대한 그 방법권은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이때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급하잖아요. 5억만 더 있으면 돼. 그래서 누구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5억 갖고 되겠어요? 한 10억은 있어야죠. 10억까지요? 그래야 이 사람 완성되지.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간 돈은 예를 들면 40억이야. 근데 5억이 모자라. 근데 10억 주겠대. 얼마나 행복해. 근데 조건이 뭐야? 주식 51%를 달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암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거를 10억을 받고 완성시키고 50%를 줄 거냐? 아니면은 내가 40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업가는 CEO는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금 조달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처음부터 내가 사업할 때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업은 요새 거의 없어요. 이건 옛날 아날로그예요. 일정 기간 동안은요, 돈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일정 시점에 BP가 지나면서 왕창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익하고 수익하고 약간 달라요. 이익하고 수익하고. 왜냐하면, 이익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가. 수익은 원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푸트 대비 ROI. 아웃푸트, 그거는 수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돈이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왕창. 근데 일정 시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왕창 돈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익은 뭐예요? 개별 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왕창 남는다는 거. 물론 뭐 수량을 많이 팔아서 왕창 남는 경우 있지만 이익만 그냥 왕창 올라간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일정 시점까지는 어떻게 돼요? 견딜 수밖에 없다. 자본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내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인내 기간. 페이션스 피리어드다. 이게 특히 어느 경우가 많으냐. 이런 인터넷이나 디지털 사업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터넷을 한자로 쓸 때 인자는 참을 인자를 쓴다. 참으면 터지는 네트워크. 이게 인터넷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제품의 완성도에서 항상 이게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많은 실수를 하는 걸 우리가 MVP라고 그래요. MVP. MVP라는 건 뭐냐면 미니멈 밸류어블 프로덕트,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자꾸만 완벽한 물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 버전 1이라도 일단 일정한 미니멈, 일정한 가치를 고객한테 준다 그러면 빨리 시장에 나와라 이거야. 빨리. 근데 기술자 출신들은 자꾸 이거를 주저하게 돼. 왜? 내놨다가 실패할까 봐. 이게.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하면 되고 요거 조금 더 절대 아니야. 이거 이 정도야. 그럼 빨리 내놔라 이거야. 빨리. 그래서 어떻게 돼? 고객과 피드백을 하면서 이게 버전 2, 버전 3로 나가야지.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거면 완벽해, 이거 나오면 끝나, 그런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때 또 세 번째로, 이때 내가 하는 상품이 예를 들면 기존 상품과 경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 상품과 경합. 내가 기존에 있는 거를 카피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다 새로운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격이야. 어떤 경우도 후발주자는 가격이 높은 걸로 후발주자가 기존에 있는 거로 들어가서는 안 돼. 항상 어떻게 돼? 가격이 초저가격이어야 돼. 예를 들면 얘가 나 무료로 해줄게. 그건 나 10원 해줄게. 그러니까 후발주자는 제일 큰 무기가 뭐냐? 초저가격이야. 그게 형성이 안 되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기존에 있는 걸 부시지 못한다는 거야. 기존에 있는 걸 부시는 건 뭐냐? 가격이야, 가격.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가 뭐예요? 메신저 무료로 온 거 아니야. 통화 다 무료로 했잖아. 무료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고객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뭐 게임도 넣고 웹툰도 넣고 뭐 다 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 초저 가격으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단계는. 그 다음에 2단계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데, 자, 제가 전 시간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 플랫폼이 하려고 그러면 뭘 만들어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만들어야 돼요. 절대 이거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만드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모바일 앱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콘텐츠가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고객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런 고객이나 콘텐츠를 생각 안 하고 그 사이트 만드는 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99% 실패. 90%.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만들 땐 기반이 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콘텐츠와 고객이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앱이나 웹으로 들어가도 바로 효과가 나오는데, 앱이나 웹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가 확보한다? 그건 어려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 얼리 어댑터. 초기 고객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플랜 C에서는 다양한 경우가 생겨나고, 이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통과 고객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 우선
웹이나 앱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고객 획득 비용이 들어간다.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 계산 안 했다가 이거 작살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사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F100에서 C100으로 넘어가는 거다. 자, 이 C100 커스터마 100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거야. 세금 계산. 기업은 세금 계산서 없잖아? 하루도 못 살아. 하루도 못 살아. 기업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그 안에서 이익이 나고. 그러면 누가 내 세금 계산을 끊어줄 거냐? 이게 불분명한 사람이 많아요. 제품을 개발하면 저절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2단계부터 누가 내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건지 2단계부터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제품과 고객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 많은 사람들은 제품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누가 내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건지 이게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일정한 거점이 지나고 나면 메인 고객으로 어떻게 넘어갈 거냐. 요 보면은 막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플랜 D에서 또 하나 검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타트업. 이게 업이라는 뜻인데, 스타트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플랜 D까지 오는 행위에서 최종 지향점은 그 행위를 한 것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나 매출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그 행위가 반복되는 데서 나오는 거지, 매번 할 때마다 그 내용이나 이익이나 상황이 다른 거는 용역이지 기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서비스가 되건 솔루션이 되건 소프트웨어가 되건 제품이 되건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냐,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과정 하에서 생산성이 내려가고 이익이 날 거냐, 이게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은 한번 플랫폼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행위가 다 똑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어떻게 돼요? 거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다른 거래선, 매번 할 때마다 다른 콘텐츠, 매번 할 때마다, 이거는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탤런트들이 몸값이 왜 높냐? 주연들 뭐 한 편당 뭐 몇 억씩 왜 높냐?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매번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지난번에 온 거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어떻게 돼요?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몸값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사업은 매번 다른 거면 사업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요소,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 전체 플랜 D를 거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 한마디 꼭 하고 강의를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가 재기하는가.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는데, 자,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람의 실패 횟수가 3.02예요. 3.02. 그러니까 3번은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4번째. 아까 제가 4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4가 중요한지 아세요? 4번은 해봐야 진짜 내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누구죠? 그분, 유명한 개그맨이 있는데, 누구냐? 전유성. 그분이 참 개그맨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KBS 공채 심사위원장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대담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개그맨 됩니까? 목소리가 좋아해서, 모성을 잘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게 춤이 좋아서, 네. 전효선 씨가 딱 듣더니, 어떤 사람이 되냐고요? 떨어져도 또 오는 놈이 됩니다. 정답. 제 같은 모임에 우리나라 최대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는 일이 뭐냐? 떨어지면은 포기 안 하게 하는 거 있잖아. 야, 걱정하지 마. 분명히 돼. 포기 안 하게 하는 거. 그게 그분의 일이야. 뭐, 목소리 좋게 하는 거고 나중 문제야.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도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얘기인데,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미식축구예요. 여러분, 미식축구에 공격권 몇 번 주는 줄 알아요? 4번 줘요. 4번에 10m만 가면 공격권을 계속 유지해요. 그러니까 4번은 해야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났거든요. 특히 어떤 사람 실패했다가 재기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 그 사람 특징 4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우선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데 어떤 실패를 해야 되냐? 인상적인 실패를 해야 돼. 사람이 인상이 걔가 실패했어도 어떻게 돼? 야, 기술은 너무 좋았어. 야, 그때 그 멤버들은 진짜 좋았는데 너무 앞서갔어. 그리고 아주 절대 중요한 게 뭐야? 걔들은 정말 받은 돈을 전부 다 사업에 썼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인상적인 실패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게 남아있으면서 그 사람이 또 한다고 그럴 때 그거를 믿고 보내주게 돼. 그냥 실패하는 그거는 거의 재경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뭐냐? 사기가 떨어지면 안 돼. 예를 들어 우리 야구에서 삼진 당하면 고개 푹 숙이고 하면 안 돼. 아, 내가 이거 못 쳤구나. 다음번에 쳐야지로 배탈 한번 휘두르면서 이렇게 칠걸. 그러면서 나와야지. 올 때 삼진 당했다고 고개 푹 숙이고 나가면 그 다음에도 못 쳐. 절대 사기를 잃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실패는 다 내 책임이다. 나한테 달려있다. 그걸 전가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나한테 달려있다고 그래야 내가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어? 교훈을 얻을 수 있어. 거기서 내가 교훈을 얻어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반드시 다음에는 내가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 간절함이 농도가 낮잖아. 그러면 성공하기 어려워. 저희 그 도전과 나눔에서 와서 강연, 이제 여러 사람 중에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지금은 거의 재벌급이 됐지만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왔는데 7번 실패했대. 치과 의사인데 서울 의대 나오고 8번째인데 7번쯤 실패하고 나니까 금방 알겠더래. 이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기간이 단축된대. 그 8번째 지금 토스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여행이야. 등산이 아니야. 등산처럼 저기 보이는 산이 보이는 걸 가는 게 아니야. 여행이야. 강도를 만날지 또 만날지 그건 몰라. 미지의 낯선 데를 가는 거야. 근데 생각해서 가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아. 어떤 사람은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재워주는 사람도 있어. 여행이야, 여행. 그래서 이 긴 여행을 즐기고 성공의 그 앞에 나타나는 아주 필수적인 현상이 행운이에요. 행운인데, 행운은 절대로 뭐로 나타나냐? 사람으로 나타난다. 인연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성공 앞길에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누구를 보내? 인연을 보내. 그 인연을 알아보는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는 거고, 그 인연을 몰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어려운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로 기업을 이렇게 쓰잖아요. 기업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어지면 기업은 정지된다. 요거를 마음 먹고 하루하루
기르는 걸 행복으로 한다면 사업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